고작 아시아의 무술이라고요? 현재 미국 엘리트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파다한데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명예구단을 수여받고 태권도가 최고의 무술 중의 하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술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도구이며 국경 없는 띠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데요. K문화의 우수성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킴벌리로 34살의 미국 국무부 소속 민간문화외교 파견관이자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레이첼, 이번 회의 내가 주도해줬으면 해. 상사인 마크가 커피잔을 들고 제 책상 앞에 섰어요. 한국계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분야 최고니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늘 그런 말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요. 한국계라서가 아니라라는 말은 언제나 사실은 한국계라서라는 의미를 품고 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백악관 대외문화정책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들이 모두 모였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K 콘텐츠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외교 자산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요.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 문화정책 보좌관 앤드류 피터슨이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당신 제안이 마음에 들어요. 특히 백악관 앞 태권도 퍼포먼스는 눈에 확 들어오네요. 우리 대통령도 관심 가질 만한 프로젝트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업무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니까요. 어릴 적 태권도장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는 저를 뉴욕 퀸즈의 작은 태권도장에 데려갔습니다. 내가 너희 뿌리를 기억했으면 해.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처음엔 그저 부모님의 강요로 시작한 태권도였지만 점점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차기 한 번, 품새 한 번에 담긴 한국의 정신을 느끼며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혼혈인으로서 제 정체성은 항상 모호했거든요. 하지만 태권도는 제게 단단한 근거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외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었던 외할머니와 미군 참전 용사였던 외할아버지의 만남. 두 분은 전쟁의 아픔 속에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이 결국 저를 만들어냈죠. 레이첼, 내 외할아버지 로버트 킴벌리 중사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한국 아이를 구했단다. 그 아이의 이름은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살아남았다면 꼭 찾아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 외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킴벌리라는 이름, 제 성이자 제 뿌리를 상징하는 그 이름이 한국에 남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작은 태극기가 들어있는 액자. 이제는 그분들이 남긴 유산을 제가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태권도, 김치, 그리고 킴벌리라는 이름. 이 세 가지가 제 삶을 정의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특히 김치는 제게 특별했어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는 어린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 맛은 제게 위로였고 힘이었죠. 이번 프로젝트 꼭 성공시켜야겠어. 결심을 다지며 백악관 앞 태권도 퍼포먼스 기획안에 몰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에요. 제 뿌리, 제 정체성, 그리고 70년 전 남겨진 약속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워싱턴 DC? 의 아침은 왠지 모르게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백악관 앞 잔디밭에 2,000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정렬해 있는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각 주에서 온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모두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긴장감이 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3개월간의 준비 끝에 맞이한 이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국기원 시범단장 박상훈 사범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달 한국에서 직접 와서 우리와 함께 이 대규모 퍼포먼스를 준비했던 박사범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레이첼, 걱정 마세요. 우린 준비됐어요. 첫 신호와 함께 태극 한 장이 시작됐습니다. 2,000명의 수련생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 같았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강하게 각 동작이 한국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비, 차렷, 경례, 박사범의 구령에 맞춰 2,000명이 동시에 경례를 했습니다. 순간 백악관 앞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외교였습니다. 바로 아래를 보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계방송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2,000명의 수련생들이 만들어낸 이 모습은 공중 촬영 화면이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도복을 입은 수련생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태극 문양과 그 주위를 둘러싼 석자의 한글 평화,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행사장 한편에서는 톰 수오지 하원의원이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세인 그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정신이자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문화적 다리입니다. 의전석에 앉아있던 한국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감동의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제 눈가를 적셨어요. 시범이 끝나고 백악관 대변인이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대통령이 당신을 잠깐 만나고 싶어 하세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백악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킴벌리 씨, 오늘 행사를 보며 미국의 다양성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건 제게도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의 노력이 한미 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백악관을 나와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가는 길.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기뻐하는 어린 수련생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에게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일 테죠.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파란 하늘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문득 외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요? 70년 전 한 미군 병사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마음이 지금 이곳 제 안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축하해요. 국무부 동료 제시카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국무부 사무실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간단했어요.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초청. 발신인은 한국농식품부.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왜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에 한국 정부가 미국 문화외교 파견팀을 초청하는 걸까요? 메일을 열어보니 상황이 더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준비 중인데 이를 한미일 30 문화교류의 장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백악관 앞 태권도 퍼포먼스가 큰 인상을 주었다며 제가 이끄는 팀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레이첼,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볼래? 상사 마크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조금 긴장했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스티븐 라이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앉아봐. 레이첼, 스티븐이 말했어요. 한국농식품부에서 온 초청건에 대해 논의 중이야. 생각보다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 마크가 이어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미일 3국 관계 개선에 문화교류가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스티븐이 미소 지었어요. 미국 일본 한국 3국 문화외교 모델 실험의 책임자야. 주일 미대 사관과 협조해서 일할 거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제 경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이라 외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일본은 늘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언제 출발하게 되나요? 2주 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하지만 파트너들과 미리 소통을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상회의로 주일 미대 사관의 문화 담당 참사관 리처드 워커와 처음 만났어요. 킴벌리 씨, 당신의 참여에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는 아직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요. 리처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으로 주오사카 총영사관의 마이클 정 영사와 통화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양쪽 문화를 이해하니까. 특히 레이첼 씨는 태권도와 한식에도 전문가라 더욱 기대가 크죠. 정 영사님, 솔직히 부담이 크네요. 한일 관계의 역사적 복잡성을 생각하면
마이클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치는 정치고 문화는 문화예요. 문화가 정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태권도, 김치, 케이팝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모습. 그리고 그 무대는 다름 아닌 일본이라니. 다음 날 오전, 한국농식품부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지윤 사무관은 열정적으로 계획을 설명했어요. 킴벌리님, 우리는 한식을 통한 문화외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와 비빔밥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요. 한식이 가진 매력은 분명해요. 저 역시 외할머니의 김치로 자랐으니까요. 지윤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더욱 완벽한 분이네요. 이번 행사에서는 김밥 만들기, 삼계탕 시연, 고추장 비빔밥 퍼포먼스를 계획 중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참여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요. 2주 후, 저는 모든 짐을 꾸려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제가 그 연결고리가 될 테니까요. 기내식 선택하시겠어요? 비빔밥이나 치킨 파스타가 있습니다. 승무원의 물음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빔밥으로 주세요. 비행기의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비빔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재료들처럼 저도 곧 다양한 문화를 한데 어우르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사카 엑스포장은 기대 이상으로 활기찼습니다. 한국의 날 행사를 앞두고 한국관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다니 솔직히 놀랐습니다. 킴벌리 씨, 이쪽입니다. 한국농식품부 박현우 사무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시연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연장에 들어서자 마치 작은 한식당처럼 꾸며진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에는 조리대가, 그 주변으로는 둥그렇게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한식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는 패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현우가 일정표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킴벌리 씨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김밥 만들기 체험, 오후에는 삼계탕 시연, 마지막으로 고추장 비빔밥 퍼포먼스로 마무리합니다. 순간 긴장이 밀려왔어요. 비록 한국어를 할 수 있지만 공식석상에서 한국어로 연설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되자 시연장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미국 국무부 민간문화외교 파견관 레이첼 킴벌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의 날 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예상보다 큰 박수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외할머니와 미국인 외할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입니다. 그래서 한식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특히 김치는 외할머니가 들려주신 한국의 이야기와 함께 자란 추억이죠. 말을 마치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김밥 만들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열심히 김밥을 말고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일본 어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한국의 맛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답하자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점심시간에는 삼계탕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인삼, 대추, 마늘이 들어간 닭 요리에 일본 관람객들은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약선 요리 개념에 매료된 듯했습니다. 이런 음식이 약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중년의 일본 여성이 말했어요. 우리 일본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건 배울 만하네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고추장 비빔밥 퍼포먼스였습니다. 대형 솥에 준비된 비빔밥 재료들을 참가자들이 함께 비비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일본 어린이들이 고추장을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이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매워. 하지만 맛있어. 그 순간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어요. 킴벌리 씨, 저는 NHK 다큐멘터리 디렉터 나오미 타나카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제 배경과 한식의 세계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킴벌리 씨와 함께 국경을 넘는 맛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을 잇는 음식 문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문화교류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보죠.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오사카 야경을 바라봤어요.
오늘 행사에서 보인 일본인들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식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순수했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소감을 기록했습니다. 김치와 막걸리, 고추장이 일본 대중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외교의 힘이다. 다음 날 아침, 나오미와의 첫 기획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촬영 계획을 가져왔어요. 킴벌리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음식은 항상 우리를 이어주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문화는 때로 정치보다 앞서 나가는 법이니까요. 제 외할머니의 김치 레시피로 시작해볼까요? 제안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진 그 맛에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나오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해요. 내일부터 촬영을 시작해요. 6월의 도쿄는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호텔 방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만찬에 입을 옷을 고르며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살펴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만찬이 아니에요. 식탁 위에서 펼쳐질 조용한 외교의 현장이죠. 킴벌리 씨,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주일 미 대사관의 리처드 참사관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도쿄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한일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 테이블마다 양국의 전통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사이로 미국 대사가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레이첼, 이리 와요.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어요. 미국 대사의 안내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오늘 코스 요리는 한국 셰프 박지성 씨와 일본 셰프 사토 켄지 씨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 진행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전통과 현대, 그리고 두 나라의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메뉴입니다. 첫 코스가 나왔습니다. 김치를 재해석한 아뮤즈 부쉬, 그 다음은 파프리카 퓨레를 곁들인 도미 사시미. 모든 접시에는 한국과 일본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일본 외무상이 말을 건넸습니다. 킴벌리 씨, 오사카 엑스포에서의 한국 음식 프로그램이 큰 화제더군요. 특히 어린이들이 고추장을 좋아한다는 소식이 흥미로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음식은 가장 직접적인 문화 교류입니다. 아이들은 정치를 모르지만 맛있는 건 알아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두 나라는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식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메인 코스로는 한국의 전통주로 숙성시킨 와규 스테이크와 국산쌀로 만든 리소토가 나왔습니다. 식탁 곳곳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일본 정계의 원로가 말했습니다. 맛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네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게 되어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국가 간의 관계도 더 풍요로워지니까요. 디저트가 나오기 전 두 셰프가 무대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개발한 고추장 소스를 소개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매운맛과 일본의 감칠맛을 결합한 새로운 맛입니다. 박지성 셰프가 말했어요. 저희는 이것을 화합의 소스라고 부릅니다. 차토 셰프가 이어받았습니다. 음식은 국경이 없습니다. 이건 두 나라의 맛이자 우리 모두의 맛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행사를 조용히 취재하고 있었어요. 어떤가요?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건?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음식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치적 갈등도 한 끼 식사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요.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큐멘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음식은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도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이루어진 오늘의 대화들이 어쩌면 딱딱한 회의실에서보다 더 진실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김치가 갈등을 넘어선 공유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셰프들이 함께 웃는 모습, 고추장 소스를 맛보며 놀라는 일본 정치인들의 표정,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한일 양국의 전통 주류, 이 모든 장면이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행사의 마지막 날, 예정에 없던 한국전 특별 전시관에 들렀습니다.
잊혀진 영웅들 한국전쟁과 국제사회라는 제목의 작은 전시였어요. 의례적으로 둘러볼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벽면에 걸린 흑백 사진 속 태극기를 품에 안은 미군 병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아래 캡션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R. 캠벨리 중사 1953년 포천 전투 중 한국 어린이 구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로버트 킴벌리. 사진 속 병사는 분명 젊은 날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액자 속 사진이 아닌 전쟁의 현장에서 찍힌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진이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전시관 큐레이터로 보이는 중년의 한국 남성이 서 있었어요. 이분이 제 외할아버지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큐레이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킴벌리 중사의 손녀분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몇 분 후 그는 낡은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최근에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받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킴벌리 중사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영문으로 된 보고서에는 1953년 3월 포천 인근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와 민간인 구조 작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중 한 문단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킴벌리 중사는 적의 포화 속에서도 태극기를 품에 안고 있던 어린 한국 소년을 구조했다. 소년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고아원으로 인계되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큐레이터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 중이라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포천 지역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할머니, 오늘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봤어요. 한국전쟁 때 찍힌 거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니? 레이첼? 태극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외할아버지가 어떤 소년을 구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아이를 찾는 게 너희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단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80대가 되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뉴욕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문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문화외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70년 전 시작된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포천의 고아원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1950년대 포천 지역에 있었던 고아원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다른 기관과 통합되었다는 정보만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완성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꼭 찾아내야 해. 결심을 다지며 메모장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임무가 끝나면 한국에 짧게 들러볼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그 여정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태극기를 안고 있는 외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가 구했다는 한국 소년. 그들의 만남이 결국 70년이 지난 지금 저를 이곳에 있게 했다는 사실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전쟁 속 희생과 구원이 다음 세대의 외교로 연결되다니 잠에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도쿄 국제식품 수출 상담회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한국과는 특히 활기찼어요. 파전, 김치, 홍삼, 전통주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바이어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킴벌리 씨, 여기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농식품부 국제협력과 이민호 과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오사카 엑스포에서의 활약 덕분에 이번 상담회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소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한국 음식 자체의 매력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죠. 이 과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어제만 해도 김치 3개 업체가 일본 유통망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고추장은 현지 셰프들 사이에서 필수 조미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상담회장을 둘러보며 일본 바이어들이 한국 식품에 보이는 관심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에게 K푸드는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나오미가 카메라 팀과 함께 다가왔어요. 오늘 촬영 괜찮아요? 이 수출 상담의 분위기를 담고 싶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제게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식의 세계와 전략, 문화외교로서의 음식의 역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저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외할머니의 사랑이자 제 뿌리를 상기시키는 매개체죠. 이런 개인적인 연결이 바로 음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도중 일본의 보수 성향 언론사 기자가 다가왔어요. 그의 질문은 다소 도전적이었습니다. 킴벌리 씨, 일각에서는 K푸드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일본 전통 식문화를 왜곡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 문화는 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어요. 김치와 일본의 스케모노가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죠.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부 일본 보수 언론은 K푸드 침투는 문화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그 신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오미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레이첼, 기사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소수 의견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NHK 내부에서 우리 다큐멘터리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너무 한국 중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여정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의 소식이 곧 들려왔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송 편성 책임자가 우리 편이에요. 다큐멘터리 방영이 확정됐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죠? 실은 그분의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신대요. 특히 막걸리와 파전을요. 그래서 우리 다큐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때로는 정치보다 맛이 더 강하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음식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와사비의 나라에서 고추장이, 사케의 땅에서 막걸리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도쿄 시내의 한 현대식 이자카야를 찾았습니다. 젊은 일본인 셰프가 김치와 고추장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곳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맛은 강렬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셰프 다이스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일본 요리의 섬세함과 결합하려고 노력해요. 경계를 넘는 맛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였으니까요. 미국과 한국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 그리고 지금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오미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이런 변화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서 시작돼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거니까요. 나오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같은 음식을 즐기고 있잖아요. 이 순간 제 임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문화외교는 거창한 선언이나 협약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변화들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미국 외교관으로서, 한국계 혼혈인으로서, 그리고 그저 음식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사카와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후속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구했던 그 한국 소년, 그리고 태극기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레이첼, 고생 많았어. 마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일본에서의 임무가 큰 성과를 냈다고 들었어. 국무장관도 관심을 보이셨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그 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망설이다가 오사카에서 봤던 외할아버지의 사진과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거 의미 있는 이야기네. 마크가 말했습니다. 참, 워싱턴 근교 참전용사 요양원에서 한미 우정의 날 행사가 있어. 거기 가보는 게 어때? 혹시 외할아버지의 전우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이틀 후 버지니아 알링턴의 참전용사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한미 우정의 날 행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한국 음식 뷔페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제게 다가왔어요. 90대로 보이는 그분은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갖고 계셨습니다. 젊은 아가씨, 혹시 한국 계세요? 네.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전 레이첼 킴벌리라고 합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킴벌리라고. 혹시 로버트 킴벌리와 관련 있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로버트 킴벌리는 제 외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를 아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밥과 나는 같은 부대였어요. 포천 전투에서 함께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눈앞에 외할아버지의 전우가 계신 겁니다. 제임스 카터라고 합니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밥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용감했고 무엇보다 인정이 많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한국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아세요? 제임스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물론이죠. 그날은 잊을 수 없어요. 마을이 폭격을 당했는데 밥은 민간인들을 구하러 달려갔어요. 특히 한 아이를, 태극기를 꼭 붙들고 있던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그는 끝까지 남았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살았어요. 밥이 그 아이를 안전하게 후방으로 데려왔지만 혼란 속에서 아이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죠.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외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80대가 되었을 테니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마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지금, 이유가 있나? 외할아버지와 그 한국 소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마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국무부 업무를 겸해서 일주일 정도 한국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줄게. 하지만 개인적인 조사는 틈틈이 해야 할 거야.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공식 일정은 서울에서의 문화외교 강연과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미팅이었지만 제 마음은 포천에 가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포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을 바라보며 외할머니의 고향이 이런 풍경이었을지 상상했습니다. 포천에 도착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이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이곳이 외할아버지가 싸웠던 그리고 그 소년을 만났던 장소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가이드 있나요? 안내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영어 가이드가 없네요. 젊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실망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계셨어요. 그분은 참전기념관의 자원봉사 가이드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네. 레이첼 킴벌리라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소속이에요. 사실 제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김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외할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돌아보며 김준호 씨는 전쟁의 역사와 포천 지역의 전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설명은 교과서적인 내용을 넘어 마치 직접 경험한 듯 생생했습니다. 혹시 포천 지역에 있었던 고아원에 대해 아시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성심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왜 물으시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외할아버지와 태극기를 든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김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당신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로버트 킴벌리인가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김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작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낡고 구겨진 흑백 사진이었어요. 미군 병사와 어린 한국 소년이 함께 찍힌 사진.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킴벌리 씨, 제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앞에 노인이 70년 전 외할아버지가 구한 그 소년이라니.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김준호 씨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날 킴벌리 중사님이 저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제게 태극기를 주시며 이걸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요. 우리는 기념관 구석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준호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 중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마을이 폭격을 당했을 때
저는 무서워서 집 뒤편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킴벌리 중사님이 저를 발견하셨죠. 그분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고 포천의 성심고아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지내셨어요? 궁금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양부모를 만나 서울로 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군에 입대했죠.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위해 희생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 기념관에서 봉사하게 됐어요. 김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항상 킴벌리 중사님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오늘 그분의 손녀를 만나다니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외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소년이 어떻게 됐는지 항상 궁금해하셨어요. 당신을 찾는 게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준호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낡고 바랜 태극기였어요. 킴벌리 중사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70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중사님이 제게 준 건 생명이었고 당신은 지금 제 마음에 다시 그 불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문화외교관이 된 것,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잇는 일을 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70년 전 시작된 이야기의 완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준호 씨, 제가 외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국경과 시간을 넘어 한 미군 병사와 한국 소년의 만남이 7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을 통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외할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의 초대로 다음 날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레이첼 씨. 김준호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의 부인 이영숙 씨도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어제 봤던 그 흑백 사진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어린 김준호 씨의 모습이 액자에 고이 모셔져 있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김준호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진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걸 매일 기억할 수 있었죠. 영숙 씨가 차와 전통 과자를 내오셨습니다. 남편이 어제부터 너무 들떠 있어요. 70년 동안 이야기해온 그 병사의 가족을 만나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차를 마시며 김준호 씨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 양부모님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킴벌리 중사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잠시 뒤 김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제가 평생 모아온 보물들입니다. 상자를 열자 다양한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태극기, 몇 장의 사진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이건 김준호 씨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제가 킴벌리 중사님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정보를 기록한 겁니다. 전쟁 후에 미군 기록을 통해 그분의 이름과 출신지를 알아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죠. 수첩을 넘기니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부대 정보, 그리고 몇 가지 메모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정말로 오랫동안 외할아버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김준호 씨가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킴벌리 중사님께 쓴 편지입니다. 50년 동안 매년 한 통씩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썼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편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56년부터 최근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친애하는 킴벌리 중사님, 오늘은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지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외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함을 간직해오셨던 거예요. 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이 편지들을 보셨다면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김준호 씨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제 이 편지들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레이첼 씨, 이 편지들을 킴벌리 중사님의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감동의 목이 메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외할머니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영숙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곧 식탁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영숙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죠. 김치를 맛보니 외할머니의 김치와 비슷한 맛이 났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김치, 제가 한식을 통해 찾은 정체성,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김준호 씨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이야기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김준호 씨의 손자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레이첼 누나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 질문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역사와 운명으로 연결된 특별한 인연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김준호 씨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셨어요. 조심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태극기 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50년간 가슴에 달고 다녔던 겁니다. 이제 레이첼 씨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작은 태극기가 우리의 인연을 상징하는 거죠. 핀을 받아들고 가슴에 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핀이 의미하는 바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김준호 씨는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킴벌리 중사님이 제게 준 건 생명이었고 당신은 지금 제 마음에 다시 그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의문이 풀렸네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순간 저는 문화외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책이나 행사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실된 연결이었어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인간성의 회복. 그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완성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여정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김준호 씨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어요. 할머니, 그 아이를 찾았어요. 외할아버지가 구했던 그 소년을요. 전화기 너머로 외할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오, 레이첼,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머니, 그분이 외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50년 동안 매년 편지를 쓰셨대요. 그 편지들을 할머니께 갖다 드릴게요. 고마워. 레이첼, 넌 정말 특별한 일을 해냈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산과 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돌아가 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요. 문화외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 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띠처럼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 태권도와 김치와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외할아버지. 작은 태극기 핀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권도, 김치, 그리고 70년 전의 약속. 이 세 가지가 제 삶을 정의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그 약속은 지켜졌고, 그 이야기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어줍니다. 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띠 태권도, 김치, 그리고 70년 전의 약속.